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맨 앞장이랑 맨 뒷장에 넣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의 형태입니다. 아마존 킨들,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리디북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안에 이미 책을 몇백 권 사둔 부분이 있어서 다른 플랫폼으로 현재 바로 옮기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킨들의 경우에는 아마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킨들의 경우 아마존에서도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요.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 킨들 언리미티드, 그리고 개별 구매가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나 킨들 언리미티드 경우에는 각각 구독제이긴 한데요. 아마존 프라임 경우에는 책을 10권 다운로드 받고 그 책을 지워야 또 다른 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특징은 있습니다. 이북은 전자서적이기 때문에 인쇄나 출판 비용이 덜 들어서인지 유통 비용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 책과 전자서적이 동일하거나 종이책보다 전자서적이 더 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북뿐만이 아니라 교보문고나 반디앤루니스처럼 일반 서점에서도 바로 구매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인터넷 주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외부로 결제하고 수령을 하러 가는 걸 선택을 하면 직접 카운터로 가서 바로 사는 것보다 10%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 외에도 세일이나 이벤트 패키지 등으로 인터넷에서는 매우 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리디북스 경우에는 원래 이북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구독제 리디셀렉트라는 요금제는 2018년 7월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독으로 유명한 건 밀리의 서재도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구독제 및 이병헌의 목소리가 녹음된 이북이 화제가 되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구독 제도를 도입해서인지 리디북스에도 구독제가 생겼는데요. 서로 최초라고 하는 부분의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생겼는데요. 그때 이미 구독제를 도입을 한 게 최초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서적 수가 가입을 한 시기부터 계산해서 누적된 월 수만큼 책을 읽을 수 있는 최대치가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리디북스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구독하는 것을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다만 그 책이 무제한이기는 한데 정해진 책들 내에서 무제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구독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에 새로운 구독을 붙이거나 옵션을 붙이는 것은 쉽습니다. 이를테면 박스라고 한다면 그 박스의 종류나 크기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실제적인 효율보다 사람의 욕심에 기반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플랫폼에서 5권을 볼 수 있는 가격으로 10권을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실제 가격은 2권이나 3권을 읽는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즉 5권으로 결제를 하는 시점에서 이미 서점이나 플랫폼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5권은 물론 10권은 거뜬히 보겠지, 나라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실제로는 5권 가격에 10권을 볼 수 있는 가격에 가입을 하더라도 한두 권 보는 사람이 한 70-80%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면 가능할 거란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래 가격보다 조금 싸다고 생각이 되면 선뜻 구매를 하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독이라는 것은 옵션을 다양하게 가져가기가 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구독이 아니었던 상품이나 서비스에 구독을 붙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이 얼만큼이고 그 가치가 얼만큼인가에 대해서 구독일 때와 아닐 때에 대한 비교를 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 거기에서 괴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사실 구독이라는 서비스로 가져가기 이전에도 이북 플랫폼에 올라오지 않는 책들은 있었습니다. 마케팅 때문일 수도 있고요. 마진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요소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는 일부 해외 책들은 그러지 않아도 잘 팔려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린스타트업이나 블랙스완 등의 책은 리디북스에 올라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제가 언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케팅 중 하나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이를테면 리디북스 안에서도 일반 구매 대상 책과 구독제의 대상인 책이 다르고요. 물론 교집합도 존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킨들에서도 아마존 프라임과 킨들 언리미티드의 책은 조금씩 책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게 종류를 두는 것이 가격마다 이익을 다르게 둘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는 이익을 남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 경제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설명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트렌드 변화입니다. 이 안에서도 4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가지 중 첫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였습니다. 저도 아날로그를 매우 좋아하고 종이책을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이동을 하거나 해외에 자주 가거나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입장에선 무게상 어쩔 수 없이 이북을 택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한국 집에서 책을 한번 정리하다가 알라딘 중고 서점에 책을 100권 정도 캐리어를 몇 번 끌고 왔다 갔다 해서 약 25만 원 정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대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 다른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등 저장 공간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다 보니 이렇듯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가 변화했습니다. 출판업계는 작아진 듯 보입니다. 종이책이 없어진다면서 그 때문에 이북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종이책 출판 시장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북 플랫폼들의 직원, 고객센터 등 새로운 부분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기획 측면 이외에도 기술적으로 다양해진 부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 인력들이 다양하게 필요해지게 된 것이죠. 이를테면 이북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각종 서점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한데요. 이북 리더기도 크레마, 킨들, 페이퍼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서로 상호 파일을 교환해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레마는 다른 기기들 비해서 조금 과정이 복잡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디자인이 가장 이쁘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취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도 다양해진 만큼 그 안에서 수작업이 발생하든 기계나 AI의 분석이 들어가든 또 다른 기술과 노력과 노동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변화는 마케팅의 변화입니다. 책과 미디어 간의 다리만 있었던 것이 예전에는 허들이 높았던 독립출판이나 개인 출판도 예전보다 굉장히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내용이 출판되는 경우도 생겼죠. 하상욱 시인이 유명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무도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책 자체의 구절이나 표지가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그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는 등 마케팅 방향의 벡터와 텀이 다양해졌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공간의 변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집 안에서는 책꽂이나 수납이 많이 되는 공간, 가구가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지금은 책 자체도 이를테면 이북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인 미니멀리즘에 일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서도 북카페나 모임 카페 등 책을 주제로 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북 자체는 아니지만 트레바리처럼 책을 읽고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모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책을 좀 안 읽게 되었다고 화제가 되던 시기, 김용만, 유재석이 MC를 봤던 것 같은데요. 책을 읽읍시다 였던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을 읽자고 얘기를 하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좀 더 책을 읽게 되고 새로워진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련 상품입니다. 플랫폼 관련해서 리더기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리더기에 끼우는 링이나 필름 같은 부분들도 상품화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파우치나 케이스처럼 여러 액세서리도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북은 아니지만 서점과 아티스트, 작가가 협업하는 이벤트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서점이랑 아티스트가 협업을 해서 특정 서점들의 책갈피를 끼워놓고 그걸 찾으러 가서 SNS로 인증을 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이라기보다는 해당 아티스트나 작가가 책에 마케팅이라는 상품을 붙여서 팔므로써 여러분의 즐거운 요소를 더욱 확장시켜 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교보문고에 두어졌기 때문에 유명해진 디퓨저, 보통 교보문고 향기라고 하죠. 그 향기나 향수, 디퓨저도 유명해졌고요. 이렇듯 서점과 향기가 함께 접목되어서 비즈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과 향수, 시집과 향수를 세트화하거나 컨셉화해서 판매하는 상품 및 비즈니스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향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추후 다룰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북은 앞으로도 새로운 플랫폼이나 요금제가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책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책을 다양하게 추천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틈틈이 조금씩 책을 읽어가고 싶은 사람과 하나를 다 읽어야 다음 책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다음 책을 읽기까지 그
그 사이에 여운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을 다 읽자마자 바로 다음 책을 읽음으로써 그 느낌이 층층이 겹겹이 쌓여가는 느낌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렇듯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패턴도 다릅니다. 이것을 얼마나 데이터가 현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그리고 정보나 지식을 입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책이라는 매체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